네, 안녕하세요. 요번 차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라이브로 하니까, 이게 버벅대기도 하고, 인터넷 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버벅대고, 소리하고 화면하고 일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예 그냥 녹화를 해서 시간에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딱 올려서 볼 수 있도록 그때부터 그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오늘은 제 5장 법 초기 불교의 핵심 요 부분을 오늘 하겠습니다.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책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 책입니다. 초기 불교의 이해, 강묵 스님이 쓴 초기 불교의 이해. 이 책의 목차는 보면 크게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보시면 1편은 기본 주제, 2편은 교학, 3편은 수행, 4편은 주요 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략 성격을 보면 1편은 일종의 이 책 전체를 총괄하는 총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론의 역할, 총론에 해당하고, 2편은 이제 내용이 교학이고 3편은 수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 초기 불교의 내용을 교학과 수행으로 나누고 있죠. 4편은 일종의 부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요 수로라고 하니까 초기 불교에 많이 나오는 용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부록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1편에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1편에. 그래서 1편의 내용을 2편과 3편, 4편에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편은 총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1장에, 보면, 제1장의 내용이 1편의 나머지 2, 3, 4, 5장의 내용을 또 총론적으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책 전체 내용은 제1편 안에 다 요약이 돼서 들어가 있고, 1편을 구성하는 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편의 전체 내용은 제1장 안에 다 들어가 있고, 1장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 바로 26페이지 계속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되풀이해서 보는 부분이죠. 초기 불교의 핵심, 해체에서 보기, 요 26페이지, 27페이지 쭉 해서 28페이지까지 요 3페이지가 또 1장 전체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게 요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이 3페이지 안에 이 책 전체 내용이 다 요약돼서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요 3페이지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책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중간중간에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5장을 하는데, 이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내용 중에서 또 어느 부분이 이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26페이지 마지막 단락. 물론 이러한 분석과 해체의 궁극적 지향점은 요 단락부터 27페이지
8번째 줄까지, 예를 들면 땅에 떨어진 그 앞에까지, 요게 지금 하나의 단락이죠. 요 하나의 단락 안에 요 초기불교의 핵심의 내용이 이 하나의 단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책 전체의 내용이 이 하나의 단락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하는 게 이제 5장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하죠. 5장.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 하면 26페이지 마지막 줄 있죠.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5원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연기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5장의 내용, 법에 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3장과 4장은 바로 그 다음에 열반의 3장과 4장의 내용은 그거죠. 궁극적으로 열반을 추구하는 게 불교의 목표인데 열반이라는 게 뭐냐? 요게 3장의 내용이고 4장은 그 열반을 실제 경전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4장의 내용이고 2장에서는 열반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행복의 추구가 곧 열반이다 하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의 핵심이 2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부분이죠. 쭉 이렇게 해서 온, 처, 개, 연 등으로 해체해서 설해지는 모든 존재의 무상, 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함으로 해서 염오하고 담욕이 빗바래고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 요 부분이 이제 3장의 내용이죠. 그 3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2장이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2장을 설명했고 3장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게 4장이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요 26페이지 끝에서 2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이 단락 안에 1편의 모든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1편은 또 책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 26페이지 끝에서 27페이지 8번째 줄까지는 이 단락이 결국 이 책의 핵심이다. 이 단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책 내용을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5장이 보면 6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가 5장인데 이 5장 전체의 이 많은 부분 중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80페이지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의 통찰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게 또 5장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5장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앞에서부터 좀 살펴봅시다. 5장에서 우리가 할 거는 법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이야기인데 법에 대한 그러면은 정의를 찾아봐야 되겠죠. 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은 75페이지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쭉 설명이 나오지만 그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75페이지에 보면 앞에 나온 설명들을 요약해서 법에 대한 정의를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첫 번째 줄. 법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물, 심의 현상으로서의 법 혹은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이렇게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둘 중 하나의 의미로 쓴다 이거지. 어떤 때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법이다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하나의 현상, 물질이나 마음의 현상 내지는 존재의 기본 단위를 법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거 용례죠. 이런 경우에 법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게 용례 아닙니까? 용례. 첫 번째는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문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물질이나 마음의 현상으로서의 법 혹은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 그럼 그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76페이지에 나옵니다. 76페이지에 법이라는 게 뭐냐 해서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를 존재 일반을 어떤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초기 불교에서는 76페이지 이 고유성질을 가진 법,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존재 일반을 어떤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 일반이다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개념을 이야기하고 어떤 기준,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재구성하려면 먼저 재구성은 다시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거를 짜 맞추려면 구성한다는 말은 짜 맞춘다는 말이니까 짜 맞추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분해를 해야 되죠. 해체를 해야 되죠. 먼저 해체를 해야 돼요. 무엇을? 존재 일반을 뭐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일반을 우리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이 어떤 기준이 바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이 법이라는 것으로 해체를 하는 겁니다. 존재 일반이 해체가 되면 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 뒤에를 봅시다. 법을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그 다음 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책이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책이 있다. 이것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책이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이 안에 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종이, 잉크, 그 다음에 이런저런 뭐 색깔, 종이도 두꺼운 종이, 얇은 종이, 다음에 표지를 덮고 있는 어떤 비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여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즉 여기에 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책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책이 아니고 뭐 종이, 잉크, 비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책이 없는 거지.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존재 일반은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책, 뭐 시계, 뭐 예를 들면 이런 잔도 빨간 잔, 뭐 큰 잔, 작은 잔, 유리잔, 사기잔, 여러 잔이 있다. 그게 다 잔입니다. 그 잔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지, 현실에 실제로 잔이라고 하는 건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 뭔가에 대한 이미지,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잡혀져 있다. 이런 의미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개념이다. 시계, 책, 카메라, 사람, 뭐 남자, 여자, 책장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름이죠. 그것도 하나의 낮은 차원이지만 개념입니다. 그래서 존재 일반은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로 현실에 그 무언가가 물질로서 존재하는, 뭐 책이라는 것이 물질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의 개념으로, 이미지로 마음속에 그것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마음속에 설정하고 있는 책이라는 이 개념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해한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법은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어떤 성질로서 분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시계가 있다 여기, 그죠? 이게 이제 시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분해를 한다 생각하면 뭐 이 뭡니까? 밴드 따로, 시계 몸통 따로, 그 다음에 몸통 중에서 위에 액정 부분 따로, 이게 버튼 따로 이렇게 분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우리가 부품을 분해하듯이 부품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성질로서 분해를 한다. 이런 저런 성질로서 분해를 한다. 어떤 성질로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때까지 그 성질로서 각각을 분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보니까 딱딱하다. 그럼 딱딱한 성질. 여기는 딱딱한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저런 색깔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색깔의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계로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그 성질로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분해한다, 분석한다, 해체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계적으로 이것을 쪼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이제 만약에 어떤 하나의 여기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을 나누어서 또 안을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성질이 있더라. 또 다른 특성이 있더라. 그럼 그건 더 나누어지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불교의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은 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에는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산이 아니죠. 거기에는 계곡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 산이라는 것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각각으로 분해하는 것은 하나의 성질로서 분해하는 게 아니고, 성질로서 분해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때까지 뭐 어떤 딱딱한 성질, 우리가 불교에서 지, 수, 화, 풍 네 가지 사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지는 딱딱한 성질, 수는 어떤 물의 성질, 그 이렇게 형체 없이 막 하는 그런 물의 성질, 화는 뜨거운 성질, 풍은 바람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성질, 이런 것으로 이제 산을 나누는 겁니다. 그 성질로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을 나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성질이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뭐냐? 우리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아까 설명했듯이 개념인데, 이 개념을 해체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고유 성질들로 해체함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은 현실에 실제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구나. 이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통찰하기 위해서 개념을, 존재를 무엇으로? 법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오온의 덩어리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온, 쌓임, 집적, 5가지가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라고 하는 이 존재, 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은 5가지 성질, 색, 수, 상, 행식이라는 5가지 성질로 나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색이 모여있는 색의 집합, 색온, 수온, 수의 집합,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나누고 보니까 거기 어디에도 내라고 하는 개념이 없더라. 그래서 내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통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 표현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앞에 뭐 보면 그런 그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에서는 82법에서 법이 이렇게 고유 성질로 나누니까 82가지가 있다. 북방불교에서는 100가지가 있다. 또 이 82가지도 그룹별로 나누면 뭐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걸 오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오위 100법, 5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 100법, 100가지 법, 내지는 오위 82법,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75법, 또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에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의 단위를 원소라고 그러잖아요. 수소, 산소, 뭐 질소, 뭐 철, 구리, 이런 108가지 원소가 있는데, 물질을 나누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가 원소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산소가 있으면 산소를 나누면 얘는 더 이상 산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산소가 산수일 수 있는 그 최소의 단위까지 딱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더라. 이게 이제 물질에서 말하는 원소가 그런 개념인데,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원소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 수, 화, 풍. 이게 이제 법의 일종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딱딱한 성질. 화 하면은 불을, 현실에 존재하는 불이 아니고
뜨거운 성질,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해체했을 때, 우리가 개념을 해체했을 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마지막으로 남는 어떤 상태, 어떤 성질, 그것이 법입니다. 이것을 또 나누면 이거는 더 이상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게 법이다. 그러면은 이거 질문을 질문이 아니고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개념을 해체하는 최소 단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뭐 초라는 단위도 있고 분, 다음에 시간, 다음에 뭐 하루, 일일, 일, 월, 연, 뭐 심지어는 광년 이런 단위를 쓰잖아요. 편의상 이 중에서 시간의 최소 단위를 초라고 치자. 그러면은 일종의 그 시간을 우리가 나누었을 때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 그럼 그게 초다. 법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개념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나누었을 때 최소 단위가 법이라는 거지. 실제로 법이라는 그 뭔가가 현실에 뭐 산소나 구리나 우라늄 같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머리에 우리가 넣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 이게 법이라는 거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뭔가가 아니고 개념을 해체했을 때 더 이상 해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를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런 법들이 뭐 이제 상자부 남방불교에서는 5위 82법 해가지고 5위 5가지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82개의 법, 82개의 법으로 우리가 이 존재라고 말하는 거 사실은 개념이죠.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미지죠. 그것을 우리가 82개의 법으로 그것을 쪼개보니까 최소 단위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고유의 성질이 82가지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우리가 오온 이야기 했잖아요. 수상행식, 수, 상, 행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탐욕, 성냄, 질투 이런 게 법입니다. 탐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해체했을 때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몇 개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고유한 성질이 몇 개가 있더라. 그거 각각이 법인 거죠. 그런 각각이 법이다. 그래서 법은 고유 성질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고유 성질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마치 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소 단위 뭐 원소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법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다. 최소 단위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최소 단위다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넘어가면 자 7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무엇을 해체하는가? 개념을 해체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체하는가? 법들로 해체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왜 해체하는가? 거기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밑에 줄에 가면 명칭이나 언어, 즉 개념에 속게 되면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으로 해체한다. 자, 다시 봅시다. 바로 위에 나온 말. 무엇을 해체하는가? 개념을 해체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개념을 무엇으로 해체하느냐? 법으로 해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나온 말과 같은 말입니다. 76페이지. 존재 일반을 어떤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존재 일반은 개념을 말하는 거고 어떤 기준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개념을 법으로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해체하는가 하면 개념에 속게 되면 번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해체해서 개념의 실상을 통찰하자는 거지. 그게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80페이지 제가 이제 5장의 핵심적인 부분이 80페이지라고 그랬죠. 80페이지의 내용을 봅시다.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의 통찰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요 8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이유이다. 그것은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처럼 제법들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 제법이란 모든 법들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 제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법이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 일반은 뭐다? 개념이다. 그랬지? 개념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자아니 인간이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우주니 하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나 고정관념을 척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 일반을 해체하면 존재 일반은 개념인데 그걸 해체하면 이 세상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 개념인데 사실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에 뭔가 체계라는 그 무엇이 존재를 한다는 그런 착각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해체한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대승불교에서 말한 아공이죠. 아공.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인무화라고 설명합니다. 아공, 법공, 양구공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다는 생각. 이게 아공인데 자성이 없다는 생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둘째는 이렇게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 이러한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들의 찰나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자,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법의 찰나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두 번째 찰나를 봄으로 해서 제법이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을 사무치게 되고 세 번째 제법은 모두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 무상, 두 번째는 고, 세 번째는 무아. 법의 본질은 무상, 고, 무아더라. 이것을 통찰하는 것이
법공.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여기서는 법무하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아공과 법공 이 두 가지를 다 통찰을 해야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두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공의 문제, 개념의 실상을 통찰해서 그것은 착각이구나. 실제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개념으로 존재하는 걸 내가 현실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아공을 깨치게 되는 거죠. 아공에 대한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공을 통찰을 해야 돼요. 법공은 세 가지를 통찰하는 거죠. 무상, 고, 무하. 무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의 찰나성의 극명하게 내가 살피는 겁니다. 무상. 두 번째는 찰나를 보물로 해서 모든 법이 괴로울 수밖에 없구나. 고다 하는 것을 통찰하는 것. 세 번째는 모든 법들이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고 서로 연기적으로 얽혀 있구나 하는 무아,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법공, 법무하다. 이 아공과 법공을 다 공이 통찰을 해야 깨달음에 이룰 수가 있다. 이제 두 번째 법공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자, 보면 법들의 찰나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들의 찰나성이 드러난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법과 찰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법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찰나라는 개념이 나와. 찰나. 우리가 아는 찰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찰나의 기준이 뭐냐? 이것이 법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는 뭐냐 하면 법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인데 자기의 고유 성질을 잃지 않는 가장 짧은 순간, 최소의 시간이 찰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경고함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치자.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지대라고 말하죠. 지대. 경고함이라는 이 법의 성질, 이 법이 자기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시간 단위를 찰나라고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왜? 이미 찰나라는 개념은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이 나오기 전부터 찰나라는 개념이 인도 사회에서는 있었어요. 가장 짧은 시간. 그럼 이 찰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예를 들면 힌두교 쪽이나 이런 쪽하고 불교하고 다르겠죠. 불교는 기존에 있는 찰나라는 그 시간의 단위를 새롭게 정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법이 존속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찰나를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찰나가 바뀌면 그 법이 그 성질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찰나의 법은 경고함, 지대라고 하는 자기 성질은 그 찰나에만 유지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찰나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찰나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찰나는 항상 조건생, 조건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다음 찰나는 전 찰나를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다음 찰나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찰나에서 지대, 어떤 단단하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을 때 이게 한 찰나에 생겨서 유지되고 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찰나로 이어져요. 상속된다는 거죠. 상속. 찰나는 상속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 찰나가 바로 이전의 찰나와 지금 찰나의 조건이 되어서 이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다음 찰나로
뭐 딱딱하다라는 성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찰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기를 법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는 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찰나.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지금 시간 단위로 따지면 달라요.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그 정신적인 법, 예를 들면 성냄, 질투, 탐욕 이런 거는 정신적인 범주의 법이죠. 아까 5위 말했잖아요. 82가지의 법을 그룹별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법도 있어요. 지대 같은 거 딱딱함, 그죠? 비교해 봤을 때 정신적인 법이 물질적인 법보다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요. 얼마나 짧으냐? 16배가 짧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건 저도 모르지. 그 불교 이전에 이제 불교 교학을 연구한 스님들이 그렇게 자기 수행 경험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법이 물질적인 법보다 16배가 짧아요. 그리고 법의 기본적인 단위는 75분의 1초라고 지금 시간 단위로 이야기하면 75분의 1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정리하자면 법의 특성은 첫 번째는 고유 성질이고, 그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그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단위. 이게 법이고, 두 번째는 법은 찰나생 찰나멸이다. 이게 법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고유 성질과 찰나. 이 두 개가 법의 특성이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법은 그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의 단위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존재라는 것, 개념이라는 것을 법으로 해체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통찰하는 게 뭡니까? 아공이죠. 그 다음에 법의 찰나적 특성을 통찰했을 때 법이 그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의 시간이 찰나다. 이 말은 법은 무상하다는 말이죠. 찰나 법은 생겼다가 유지했다가 사라지는 거죠. 생겼다 유지되었다가 사라지고 찰나마다 생겼다가 유지하다가 사라지고, 아, 법이라는 게 무상하구나. 무상하니까 그것은 괴로운 거구나. 무상하니까 그것은 조건생 조건멸하는 거구나. 그래서 연기하는 거구나.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는구나. 해서 법 자체도 무상하고 고고 뭐하구나 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법공, 법이라는 게 공하구나 하는 걸 통찰하는 겁니다. 이게 법공입니다. 아공과 법공을 다 통찰해야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요게 오늘 5장의 핵심입니다. 좀 더 한번 봅시다. 부연 설명을 해봅시다. 자, 찰나를 설명을 하기를, 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무상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뭔가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최소의 시간 단위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법을 이야기할 때 고유성질과 찰나 두 가지가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유성질은 각각의 법마다 다르죠. 딱딱한 성질, 성냄이라는 고유한 성질, 뭐 질투라는 고유의 성질, 고유의 성질은 각각이 다릅니다. 법의 고유 성질은 달라. 이것을 법의 개별적인 특성, 이거를 불교용어로 자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찰나, 모든 법들은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한 찰나 법이 생겼다가 지속되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 지대도 마찬가지고 성냄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어떤 법이든 공통된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공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는 그 전문 지식을 이해할 때 사실은 그 전문 지식 안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용어만 이해하면 그 전문 지식을 다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를 이해한다는 말은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용어와 다른 용어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뭐 자상, 공상 이런 말들은 불교에서만 써요. 다른 뭐 철학이나 서양 어떤 뭐 과학에서는 안 쓰는 표현인데 그냥 이런 표현의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의 특징은 고유성질과 찰나인데 고유성질은 개별적인 특성이고 각각의 법마다 다른 고유성질을 가지니까 개별적 특성이고 찰나는 모든 법들의 공통되는 특징이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특성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공상이다. 개별적인 특성을 자상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오늘은 가장 이제 그 초기 불교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이 책 전체의 내용이 1편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앞에 말했죠. 그리고 1편의 내용은 제 1장에 다 요약이 되어 있고 1장의 내용은 1장 중에서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4. 초기 불교의 핵심이라는 3페이지에 1장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요 초기 불교의 핵심이라는 4번째에 이 3페이지에 달하는 요 전체 내용의 핵심은 26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부터 27페이지 8번째 줄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 안에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26페이지의 이 단락에 이 책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내용, 5장은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5장의 내용인데 5장의 내용의 핵심은 80페이지 1.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 고, 무아의 통찰 여기에 5장의 내용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1.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 고, 무아의 통찰 이것이 5장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한 고정관념의 해체 이거는 뭘 말한다고 그랬죠? 아공 내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착각이구나. 공. 그 다음에 그 내라고 하는 것, 존재 일반을 다 해체를 해서 법으로 해체를 해서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각각으로 해체를 했는데 그 각각의 법도 통찰을 해보니까 무상하고 고고 무하더라. 이것이 뭐다? 법공이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공이 통찰을 해야 깨달음이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법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 번째는 고유성질이다. 두 번째는 찰나다. 이 모든 게 이것을 이해하는 기준은 법이라는 뭔가가 물질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해체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단위로 개념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죠? 개념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고유한 성질이 사라지지 않는 최소의 단위가 법이 되는 거고 이 법이 존속하는 기간이 최소의 기간, 법이 존속하는 최소의 기간이 찰나인 겁니다. 그래서 법의 첫 번째 특성인 법은 그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의 단위다
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공을 끌어내는 거고, 두 번째 특징, 법은 찰나 동안 존속한다. 찰나라는 시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 예를 들면 딱딱함, 지대라고 그러지. 지대라고 하는 이 특성이 사라지지 않는 최소의 시간 단위를 찰나라고 불교에서는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자. 그래서 한 찰나 동안에 법이 생겼다가 유지되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찰나에 대한 통찰을 함으로써 우리는 무상과 고와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80페이지를 정독을 해서 읽어보시면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